내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역사적인 기념일에 한미 정상이 만나게 됐습니다. 100년 전 꿈꿨던 강한 독립국가, 한반도 평화라는 종착지에 다다라야 비로소 실현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답보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이 경찰에 출석해 4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로이킴은 팬과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성실하게 조사받겠다고 말했습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권유한 연예인으로 지목된 가수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은 마약을 하거나 권유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 부부의 수십억대 주식 거래가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인사검증에 또 실패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낙태죄 위헌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7년 전 합헌 결정을 내렸던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잘못 배당된 이른바 유령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는데도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면하며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산불로 잿더미가 된 강원 지역에 2차 피해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이 황폐해진 탓에 산사태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커지며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상대로 건물 바로 위 호텔에서 성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다양한 수법을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1박 3일 일정으로 미국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하노이 회담 이후 표류하고 있는 북미 대화의 동력을 되살릴 수 있을지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입니다. 임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7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갖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자는 것은 단 하루. 왕복 비행 시간만 30시간에 가까울 정도로 고된 여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시각으로 11일 새벽 현지에 도착하고 오후에는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펜스 부통령을 잇따라 접견합니다. 12일 새벽 1시부터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부부 간 단독회담과 참모들이 배석하는 오찬 겸 확대 회담이 진행됩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데 배정된 시간은 고작 2시간 정도입니다. 이 2시간에 북미 비핵화 대화 재개의 성사 여부가 달려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와대는 완전한 비핵화의 상태, 이른바 엔드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의 의견이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 비핵화까지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미국과 비핵화 단계별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북한은 한치의 양보가 없습니다. 급기야 청와대가 지난달 All or Nothing, 이른바 전부 아니면 전무 전략을 다시 생각하라면서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이라는 중재안을 냈지만 즉각적인 반응은 안 나왔습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 대화의 동력을 조속히 되살리기 위해 양국 간 협의가 중요하다는 공동 인식을 바탕으로 개최되는 것입니다. 청와대는 단계적 보상을 담은 우리의 중재안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제재의 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해 한미 공조를 기반으로 한 북미 대화 재개에 더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정치권의 시각은 당마다 좀 다릅니다. 여당은 북미 대화 재개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기대감을 나타낸 반면 야당은 대북 제재 기조와 관련해 한미 간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당도 전폭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하노이 정상회담 이후 주춤한 북미 대화 재개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이번 회담은 지난 2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못다 이룬 합의를 이루어나가기 위한 중요한 디딤돌이자 북미 대화 재개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후 대북 특사 파견을 통해 우리 정부가 북미 대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대북 특사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으로 건너갔던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인터뷰에서 대북 특사를 암시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또 청와대 입장은 어떠신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이번 회담에서는 한미 간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는 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압박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미국과 달리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제재 예외 조치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려는 시도는 한미 공조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설득할 생각을 하지 말고 미국과 함께 북한을 설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good enough 딜이 아닌 finally good 딜입니다. 선 비핵화 후 협력입니다. 그것만이 최종적으로 좋은 딜입니다. 다만 인도적 대북 지원만큼은 여야 모두 공감대를 이루고 있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대북 지원이 속도를 낼지 관심입니다. 분배 투명성이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립니다. 이러한 목적의 인도적인 지원 활동은 정치 행위에 의해서 제한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처럼 상반된 시각 속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 비핵화와 북미 대화 재개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을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체제 2기 출범을 알릴 최고인민회의가 내일 열립니다. 큰 정치적 행사를 앞두고 잇따라 열린 노동당 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건설 매진을 주문했는데 급격한 노선 변화를 예고하진 않았습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정은 체제 2기 첫 최고인민회의를 이틀 앞두고 열린 북한 노동당 정치국 회의. 회의를 직접 주재한 김정은 위원장이 강조한 건 자력갱생을 통한 경제 건설이었습니다. 고도의 책임성과 창발성, 자력갱생 간거번티의 혁명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우리 당의 새로운 전략적 노선을 철저히 관철해 나갈 때 대하여 강조하셨습니다. 새로운 전략적 노선이란 지난해 핵경제 병진 노선을 대신해 채택한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으로 해석됩니다. 큰 틀의 정책 기조는 유지했지만 전술적 차원의 변화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연이어 개최한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현재 정세에 따라 새로운 투쟁 방향과 방도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목표로 한 내년까지 시간이 촉박하지만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에도 대북 제재를 풀지 못한 데 따른 대책 마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는 그것을 더욱 강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현재 미국하고의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자력갱생을 더더욱 강조하는 것이 김정은 위원장의 전략 방향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노이 회담 결렬에도 불구하고 김 위원장은 직접적인 대미 비난이나 핵 관련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대미 협상 사령탑을 맡아온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과 리용호 외무상 모두 회의에 참석해 문책을 당할 수 있다는 예상을 깨고 건재함을 알렸습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마약을 권유한 연예인으로 지목된 그룹 JYJ의 멤버 박유천 씨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결코 마약을 하거나 권유한 적이 없다고 단호하게 부인했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이자 배우인 박유천 씨가 수척한 얼굴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마약 혐의를 받고 있는 황하나 씨의 진술에 이름이 거론됐다는 의혹이 나오자 급히 해명을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겁니다.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먼저 박 씨는 마약과 관련한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제 앞에서 마약에 전과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저도 기사로 접하고 많이 놀랐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뒤 무혐의를 입증했지만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가도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정신과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게 되었고 처방된 수면제로 겨우 잠들고 그렇게 하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 애써왔는데 그런 자신이 모든 것을 망치는 마약을 생각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제 인생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앞서 두 사람은 지난 2017년 열애를 발표한 뒤 결혼까지 준비했지만 파혼했고 지난해 5월 공식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황하나 씨는 마약 혐의와는 별개로 과거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어제 황 씨가 수감된 구치소를 방문해 조사를 벌였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황 씨의 마약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공범 조모 씨는 구속했지만 황 씨는 1년 7개월 만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 유착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YTN 취재 결과 수사팀은 황 씨가 남양유업 외손녀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수사 담당 경찰을 참고인 신분으로 내사하고 있고 현재는 주변 동료들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수사 결과가 미흡했다고 보고 그 과정에 청탁이나 유착, 외압 등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마약을 권유한 적이 없다는 박유천 씨의 주장과 달리 황하나 씨는 박 씨 때문에 마약을 다시 시작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진 셈인데 경찰은 조만간 박 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된 황하나 씨는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마약을 끊고 싶었지만 가깝게 지내던 연예인의 권유로 계속하게 됐다는 겁니다. 심지어 잠든 자신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진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 일부 인정했는데 마약을 유통한 혐의도 인정하시나요? 수사당국이 공식적으로 밝힌 적은 없지만 황 씨가 언급한 연예인은 박유천 씨로 지목됐습니다. 박 씨가 황하나 씨의 전 연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소문이 일파만파 퍼지자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박유천 씨. 저는 결단코 마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가서 조사를 받더라도 제가 직접 말씀을 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구속된 황 씨는 앞선 진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달리 다른 사람의 권유로 마약을 다시 접하게 됐다는 주장입니다. 관련 진술이 사실이라면 처벌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입니다. 마약을 권유받았다는 황하나 씨와 그런 적이 없다는 박유천 씨의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 경찰은 박 씨를 이르면 이번 주에 불러 누구의 말이 맞는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박기환입니다.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방송인 로버트 할리, 하이일 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잘못을 뉘우치며 범죄를 모두 인정한 하 씨는 앞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약 혐의로 지난 8일 긴급 체포된 방송인 하일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혐의 관련 입증 자료가 대부분 수집돼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어 구속 수사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하 씨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범죄를 인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하 씨는 체포된 이후 줄곧 혐의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하 씨는 이틀 동안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인터넷으로 마약을 산 뒤 지난주 자택에서 투약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실제로 경찰은 하 씨가 수십만 원을 마약 거래 관련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확인한 데 이어 하 씨 자택에서 범행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주사기를 찾아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진행한 소변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과거에도 투약 혐의로 2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당시에는 음성 반응이 나오는 등 뚜렷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하 씨의 상습 투약 여부나 공범이 있는지 조사하게 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음란물 유포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4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았습니다. 귀국 하루 만에 포토라인에 선 로이킴은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부장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수 로이킴이 4시간 반가량 조사를 받고 경찰서를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로이킴은 혐의를 인정했느냐는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차량에 올랐습니다. 충실히 받으셨나요? 예. 검사 총원이 받으셨나요? 음란물 유포 왜 하셨습니까? 소명 말씀해 주시죠. 앞서 경찰에 출석할 때도 죄송하다고 말문을 열었지만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말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저를 또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셨던 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또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로이킴은 이른바 정준영 카카오톡 대화방에 음란 사진을 올린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직접 불법 촬영한 사진인지 아니면 단순히 받은 사진을 올린 건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불법 촬영과 유포 혐의가 확인된 정준영 씨에겐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지만 로이킴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만 입건했습니다. 현재까지 로이킴이 유포한 것으로 확인된 음란 사진은 1장. 하지만 수사 과정에서 유포한 음란물이 추가로 드러나거나 불법 촬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더 높은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정준영의 불법 촬영물이 유포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은 모두 23개, 참여자는 16명에 달합니다. 경찰은 로이킴 말고도 카톡 대화방에 참여한 다른 연예인들을 대상으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부부의 수십억 원대 주식 거래가 논란이 됐습니다. 여당에서조차 비판적 목소리가 나오면서 청와대의 인사검증 책임론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는 이 후보자가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이던 지난해 코스닥 상장업체인 이테크건설 주식 13억 원어치를 보유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후보자는 이테크건설 관련 재판을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이 후보자의 배우자 역시 특허법원 판사 시절이던 지난 2008년 자신이 관련 소송을 맡았던 아모레퍼시픽의 주식 800주 1억 1,200만 원 상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 부부는 재산 42억 원 가운데 35억 원을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에 기업 내부 정보를 알고 투자에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면서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는 관련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주식 거래에 혈안이 돼 있으면 287%의 이 재산 증식을 주식으로 합니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헌법재판관이라는 것은 정말 고도의 윤리성, 도덕성을 갖춰야 되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볼 때 판검사가는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남편이 주로 투자를 해서 자신은 거래 사실을 몰랐다며 헌법재판관이 되면 조건 없이 주식을 모두 팔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만약에 제가 재판관으로 임명이 된다면 그 주식을 조건 없이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 2017년에도 헌법재판관으로 내정됐던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주식 논란으로 낙마했습니다. 이 후보자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권 내부에서조차 비판 여론이 나오면서
조국 민정수석을 포함한 청와대 인사 검증 라인에 대한 책임론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야사당은 부적격 인사라며 일제히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자신이 맡았던 재판과 관련된 기업의 주식 등 약 35억 원을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으면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하겠다는 어불성설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덕성 문제를 넘어 위법, 범법으로 처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 후보자가 주식을 보유한 회사의 사건을 맡은 건 큰 잘못이라며 청와대가 이 후보의 흠결 요소를 몰랐다면 지명 철회가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평화당 문정선 대변인도 자신이 투자한 회사의 재판을 승소로 판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판사가 신분을 이용해 돈벌이한 셈이라며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정호진 대변인도 이 정도의 주식 투자 거래라면 판사는 부업이고 본업은 주식 투자라는 비판까지 나올 정도라며 청와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속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유명 유튜버와 1인 방송 BJ 등 이른바 신종 부자에 대해 첫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수익을 올리고 있지만 관리 사각지대에 있어서 탈루 가능성이 높다고 본 건데요. 유명 연예인과 해외파 운동선수까지 모두 176명이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백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탈세 혐의를 받는 고소득 사업자의 금고에서 4억 원 가까운 5만 원권 지폐 다발이 쏟아집니다. 달러와 차명 의심 통장도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모두 세금 탈루를 위해 보관한 것들입니다.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 성격인 기획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종, 호황 고소득업자 176명이 대상입니다. 한 달에 많게는 수십억 원까지 버는 유튜버와 1인 방송 BJ도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일부 유튜버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1인 방송 전문 회사에서 광고비를 외화로 받아 수익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세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예인과 프로 운동선수들도 세무조사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이 가운데 연예인 A씨는 1인 기획사를 세운 뒤 가족 소유 주식을 비싼 값에 사들이는 방법으로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은 A씨에게 30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해외파 운동선수들 역시 적발됐는데 해외 구단에서 받은 계약금과 연봉을 신고 없이 부모 계좌로 보내고 부모가 이 돈으로 부동산을 산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전통적 고소득자인 의사와 변호사, 부동산 임대업자 등도 함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차명 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거짓 세금 계산서, 수수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발견되는 경우 조세 범칙 조사로 전환하여 검찰 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는 기한을 정하지 않았다며 가족과 관련인의 재산 형성까지 살피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이번 국세청 세무조사에서는 1인 방송인, 특히 유튜버에 대한 첫 전국 단위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기사에 언급된 인기 유튜버 A씨, 지난 2017년 한 해에만 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는데요. 하지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다가 세무조사 끝에 소득세 5억 원을 추징당했습니다. 어떻게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유튜버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수익 대부분은 광고에서 나옵니다. 최근 1년 동안의 구독자가 1,000명, 이들 구독자가 4,000시간 이상 동영상을 봤다는 조건이 충족되면 광고를 붙일 수 있는데 시청자가 동영상 재생 전이나 중간에 붙어있는 광고를 보면 유튜브 회사와 유튜버가 수익을 나누어 가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유튜브 측이 각 개인 혹은 소속사 은행 계좌로 돈을 직접 보내기 때문에 세무조사를 벌이지 않으면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소속사가 있는 경우 회사를 통해 원천 징수 금액이 국세청에 보고돼 소득 파악이 쉽지만 그렇지 않은 개인 유튜버의 경우 직접 국세청에 소득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얼마나 벌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지난해 초등학생은 장래 희망을 조사해봤더니 상위권에 유튜버가 등장했다고 하죠. 최근에는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삼성 대신 유튜브를 택한다는 외신 기사가 나왔을 정도인데요. 많게는 구독자가 수백만 명, 웬만한 방송국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발휘하며 수익을 올리는 만큼 1인 방송인들도 책임감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헌법재판소가 내일 낙태죄의 위헌 여부 결론을 내립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낙태죄가 헌법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는데요. 7년이 지난 지금 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서 이번에는 다른 결론이 나올지 관심입니다. 강희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형법에 규정된 낙태죄는 지난 1953년 제정됐습니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입니다. 형법 270조는 동의낙태죄 조항으로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동의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이 두 가지 법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고 2년여 동안의 심리 끝에 두 번째 헌재 심판대에 올랐습니다. 앞서 지난 2012년 헌재는 재판관 4대4 의견으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헌재는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돼야 하며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게 인부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쟁점은 태아를 별개의 생명체로 볼 수 있는지, 낙태죄 처벌이 여성의 임신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낙태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많이 바뀐 만큼 결과는 7년 전과 다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최근 정부 조사에서 여성 75%가 낙태 처벌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낙태죄가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다며 폐지 의견을 냈습니다. 새로 구성된 헌법재판관들도 낙태죄에 대해 전향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임신 초기에 사회 경제적 사유로 인한 그런 임신 중절을 어떤 의사나 전문가들의 상담을 거쳐서 허용하는 방안 우리가 적극적으로 입법론적으로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손을 들면 위헌 결정이 나옵니다. 낙태죄를 완전히 폐지하는 단순 위헌이나 해석의 범위를 한정하는 한정 위헌이 가능합니다. 낙태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기엔 부담이 따르는 만큼 일정 기한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올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산불로 잿더미가 된 강원 지역에 2차 피해가 덮칠까 걱정입니다. 산림이 황폐해진 탓에 비가 내리면 산사태나 흙더미가 무너져 내릴 위험이 큽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불이 난 지 엿새 만에 제법 굵은 빗줄기가 쏟아집니다. 잿더미로 변한 산비탈마다 무너질 듯 위태로워 보입니다. 숯덩이가 된 나무는 뿌리까지 드러났습니다. 산불 피해 지역입니다. 검게 타버린 주변 산림과 달리 황토빛 속살을 드러냈습니다. 토사와 돌이 무너져 내렸기 때문입니다. 산 아래 이 집 주인은 별거숭이 뒷산이 무너지지 않을까 불안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이게 언제 어떨지도 모르고 참 어떨 때는 잠도 안 오고 만날 뒷산만 쳐다보고. 부근의 다른 주택. 맞닿은 산자락이 쏟아져 내릴 듯 아슬아슬합니다. 홀로 사는 90살 어르신은 혼자 피할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하도 할 수 없잖아요. 뭐 내가 뭐 기운이 있어 뭐 할 자식 내가 마음대로 뛰어다니지 못하니까. 이번 산불로 불에 탄 산림은 모두 1,757헥타르, 축구장 2,460배가 넘는 면적입니다. 대부분 나무와 풀이 탄 데다 토양마저 물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황폐해졌습니다. 비가 내리면 토사 유출이나 산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주택지와 도로변 등의 응급복구 조림을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2달 앞으로 다가온 장마철이 문제입니다. 풀이라든지 작은 나무들이 다 타버릴 경우에는 토합과 함께 물의 압력, 즉 수압이 더 증가하게 되면은 이 산사태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복구는 아직 시작조차 하지 못했는데 2차 피해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산불로 집을 잃은 주민들은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최대 1,300만 원입니다. 삶의 터전을 다시 마련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실 텐데 보다 현실성 있는 지원 규정 개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차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택 수백 채가 산불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집이 이렇게 완전히 부서졌을 때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금은 최대 1,300만 원. 크든 작든 새로 지었든 오래됐든 상관없습니다. 그나마 지난해까지는 900만 원이었는데 15년 만에 오른 액수입니다. 뼈대가 남아 철거하지 않아도 되는 반판은 절반인 650만 원입니다. 속된 말로 80 넘으시고 70 넘으신 분들이 전 재산이잖아요, 집이. 근데 그거 가지고 1,300만 가지고만 주고 만다고 하면 그분들 보고 밖에 나가서 돌아가시라는 얘기가 더 되냐고요. 사실 이 돈은 이재민의 생계 구호를 위해 주는 지원금입니다. 규정상 주택 복구를 위한 돈은 한 푼도 없습니다. 1,300만 원은 주택이 파손됐을 때 최소한의 생계를 할 수 있는 생계 구호비 차원으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주택 복구를, 가옥 복구를 위해서 지원된다는 것은 그런 성격은 아니라는 말씀을. 남의 집에 새들어 살다 피해를 봤다면 사정은 더 딱합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져 1,300만 원조차 받지 못합니다. 강원도는 주택 복구 추산 비용 700억 원 가운데 70%를 지원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정부에 누구도 그렇게밖에 못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제도를 뛰어넘는 지혜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항 지진을 계기로 지원금을 3억 원까지 올리자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주민들은 빠르고 현실적인 지원 대책을 바라고 있습니다. YTN 차상은입니다. 강원 산불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1 맞춤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어제 강원도 고성과 속초 산불 피해 지역을 방문해 이 같은 대책을 지시했습니다. 1:1 맞춤 제도는 합동대책반 직원 1명이 피해 기업 한 곳을 전담해 피해 상황을 실시간 살피고 복구를 위한 지원 규모와 대출 등을 논의해 해결합니다. 중기부는 산불 피해 업체가 확인되면 피해 내용을 조사한 뒤 바로 직원이 배치된다며 박 장관이 어제 방문한 업체 4곳에 오늘 전담 직원이 배치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잘못 배당된 이른바 유령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직원들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면했습니다. 당시 사건의 여파로 2달 사이 4천억 원에 가까운 시가총액이 증발한 걸 고려할 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4월 삼성증권은 실수로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 대신 1,000주를 배당했습니다. 이렇게 생긴 유령 주식은 28억 1,000만 주, 당시 삼성증권 발행 주식 수의 30배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사태를 바로잡아야 할 삼성증권 직원들은 이 주식을 시장에 팔아치웠습니다. 이 여파로 당시 주가가 장중 11.7% 가까이 떨어지는 등 투자자들의 피해가 잇따랐고 2달여 만에 4천억 원에 가까운 시가총액도 증발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한 한 신속하게 피해자 입장에서 보상을 하도록. 1년여 만에 사건에 가담한 직원 가운데 8명의 선고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금융업 종사자들이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를 배반했다며 강하게 꾸짖었습니다. 앞서 재산상 얻은 이익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한 항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재판부는 혐의가 무거운 구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다른 4명에게는 1에서 2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모두 실형을 면한 겁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후후무한 자본시장을 교란했던 행위였거든요.
집행유예다 보니까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안 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습니다.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검찰은 판결문을 토대로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지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손님을 상대로 건물 바로 위 호텔에서 성매매할 수 있도록 알선한 업주 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쓴 수법도 다양했는데요.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텔 입구라고 적힌 쪽문 바로 앞으로 차량이 들어옵니다. 차에서 함께 내린 남녀 4명이 입구로 걸어 들어갑니다.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성매매를 하기 위해 직원의 안내로 근처 호텔을 찾은 겁니다. 유흥주점과 호텔은 공생관계였습니다. 같은 건물 안에 성매매 주점과 호텔이 함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곳 지하 유흥주점 직원들은 손님들을 바로 이 호텔로 안내해 성매매를 알선했습니다. 경찰은 서울의 유흥주점 등 4곳을 단속해 업소와 호텔 직원 그리고 성매수 남성 등 47명을 검거했습니다.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강남의 한 주점은 술값과 성매매 비용을 합쳐 월 평균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경찰 단속에 대비해 당일 결제를 하지 않고 나중에 은행 계좌로 비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성매매 대금을 당일날 결제를 하지 않고 차후에 영업부장들 계좌로 송금하는 형식 영업 형태를 취했습니다. 또 단골만 예약받는 등 철저한 회원제로 운영한 곳도 있습니다. 경찰은 단속된 업소의 실소유주를 찾아내 불법 수익금을 국세청에 통보하는 등 수사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늦은 밤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노려 오토바이 날치기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거에도 서울, 강남 등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만 골라서 비슷한 범죄를 저지른 상습범이었습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늦은 밤 한적한 골목길. 오토바이 한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더니 길을 걷던 여성의 손을 낚아챕니다. 39살 김모 씨가 퇴근 뒤 집으로 가던 여성의 가방을 날치게 한 겁니다. 업무 끝나고 사무실 옆에 차 주차장으로 차를 가지러 가는 중이었거든요. 오토바이 오네 뭐지 하는 순간에 그냥 제 손하고 걔 손하고 닿아서 손잡이를 잡고 낚아채니까 저는 안 뺏기려고 하면서 자빠졌고. 김 씨는 훔친 배달용 오토바이를 타고 강남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습니다. 주로 돈이 많아 보이는 부녀자를 노렸습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추적에 나섰고 범행 엿새 만에 김 씨를 체포했습니다. 잡고 보니 김 씨는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과거에도 뭐 사당, 방배, 서초, 역삼동 쪽을 주로 배회했던 경험이 있어서 지역이랑 이런 게 비슷해가지고요. 또 패턴도 비슷하고. 경찰은 김 씨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시동 걸린 차를 훔친 것도 모자라 위험한 도주극까지 벌인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동두천경찰서는 오늘 새벽 2시 10분쯤 경기도 양주시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14살 정모군 등 중학생 6명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정군 등은 지난 7일 청주시 흥덕구 인근 도로에서 시동이 켜진 스타렉스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추적이 시작되자 차를 버린 뒤 이번엔 카니발 차량을 훔친 이들은 오늘 새벽 10km 넘는 추격전 끝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추격 과정에서 순찰차 한 대가 부서지고 경찰관 한 명이 다리를 다치기도 했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61살 신모 씨의 구속 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내일 오전 11시쯤 신 씨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엽니다. 신 씨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오후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제천경찰서는 신 씨 부부에 대해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 가운데 마이크로닷의 어머니에 대한 구속영장은 반려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20여 년 전 제천에서 지인들에게 거액을 빌린 뒤 해외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취업자 증가폭이 2달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심각했던 고용 부진에서는 다소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경제의 허리인 30, 40대 취업난은 여전합니다. 일자리의 양은 물론이고 질을 높이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극심한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연초부터 공공일자리 공급에 매진한 결과 수치로 보면 고용이 다소 회복된 게 맞습니다. 지난 2월에 이어 3월에도 전년 같은 달 대비 취업자 증가폭이 20만 명대를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한때 수천 명대까지 급락하고 올해 1월만 해도 1만 명대를 기록한 데 비하면 확실히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좀 더 들여다보면 상황이 좋지만은 않습니다.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만든 일자리가 많은 보건업과 사회복지 서비스업에서 크게 늘었고 이런 일자리에서 많이 일하는 60살 이상 취업자가 2달 연속 역대 최대와 역대 2번째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좋은 일자리로 꼽히는 제조업은 10만 8천 명이 줄어 12달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경제의 허리인 30, 40대 취업자도 줄었고 특히 40대의 고용률은 과거 금융위기 때 이후로 가장 긴 기간인 14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 부분에서 마이너스가 있었는데 이 부분이 40대에 영향을 주었고 40대에서 주로 임시직 부분에서 영향을 주었기 때문에 아직도 40대는 제조업이라든가 도소매업의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또 15살에서 29살 사이 청년층의 확장 실업률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25.1%로 집계돼 청년층 4명 가운데 1명은 현재 또는 미래의 실업자로 해석됩니다. 청년층과 30, 40대의 고용을 증가시켜 실질적인 개선을 이끌려면 결국 민간의 질 좋은 일자리를 늘려야만 가능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추가 경정 예산 규모가 7조 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오전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만나 전체적으로 추경 규모가 7조 원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추경안 편성을 위해 아직 사업을 검토하는 중이며 재원 등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모를 결정할 것이지만 재정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이같이 전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산불과 관련해서는 산불 진화와 예방 인력 확충, 산불 대응 헬기 구매 비용 등 산불 대응 시스템을 강화하는 구상이 이번 추경에 포함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MRI와 초음파의 건강보험을 확대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률을 70%로 높이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가로 6조 5천억 원이 들어갑니다. 늘어나는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2천만 원 이하 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용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에 발표된 문재인 케어에다 이번에 추가된 대책을 포함하면 올해부터 5년간 약 41조 6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건강보험료는 매년 3% 이상 꾸준히 인상됩니다.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하고 2023년부터는 연평균 3.2%씩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료 수입을 확충하기 위해 내년 11월부터 연 2천만 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분리과세되는 2천만 원 이하 금융소득과 고소득 프리랜서의 일시 근로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025년도에 그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의료비를 어떻게 잘 관리할 것인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초고령 사회의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에 대비해 노인 외래 정액제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현재 65세부터 적용되는 노인 외래 정액제를 70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건강보험에 불필요한 누수를 막기 위해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것을 억제하고 불법 사무장 병원을 건절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통해 건강보험 적립금을 앞으로도 10조 원 이상 유지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고령화로 인해 건강보험 지출이 갈수록 급격히 늘어날 전망이어서 정부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지난 9일 훈련 도중 실종됐던 일본 전투기의 꼬리 날개 일부가 바다에서 발견됐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추락으로 결론 내렸는데요. 높은 기동성과 스텔스 기능 등을 갖춰서 이른바 꿈의 전투기라고까지 불렸던 F-35A 기종의 첫 추락 사례입니다. 원래 계획보다도 더 많이 이 전투기를 도입하기로 했던 일본 정부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황보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전 배치 한 달 남짓의 일본 F-35A 전투기 4대가 함께 훈련 비행에 나선 건 저녁 7시쯤. 30분쯤 뒤 이 편대가 아오모리현 동쪽 135km 바다 위를 비행하던 중 그중 한 대가 갑자기 훈련 중지 교신을 남기고 레이더에서 사라졌습니다. 밤샘 수색을 벌인 일본 방위당국은 부근 해상에서 일부 잔해를 발견하고 추락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現場海域で当該航空機の尾翼の一部をですね、すでに回収をいたしておりますので、墜落したものと考えております。 초음속 비행과 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텔스 기능을 갖춘 최신의 전투기 F-35A가 추락한 것은 세계적으로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본 방위당국은 행방불명된 조종사 수색과 잔해 수거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現在も航空自衛隊、海上自衛隊、米軍および海上保安庁の航空機および艦艇によりまして、現場周辺の捜索を行っております。 배당 가격이 1,000억 원이 훌쩍 넘는 전투기가 배치 한 달 만에 추락하면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동요하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특히 지난해 말 F-35 기종 105대를 들여올 당초 계획에서 42대를 추가하기로 방침을 정한 터라 더욱더 곤혹스러운 상황. 미국산 전투기 구매를 이처럼 늘린 것은 아베 총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지나치게 배려한 것이란 비판이 적지 않은 만큼 아베 총리의 입장도 난처해졌습니다. Japan is going to be purchasing massive amounts of military equipment, as he should. 米国からさらに購入をしていくことになるんだろうと。 일본 방위성은 지난해부터 이미 도입돼 운영 중인 F-35A 전투기 12대의 비행을 중지시키고 미국과 협력해 사고 원인 규명에도 나설 방침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연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 입장에서는 이번 추락 사고가 마냥 남의 나라 일만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2021년까지 F-35A 전투기 40기를 배치할 계획이고 최근 2기는 이미 국내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공군은 새로 도입한 F-35A의 첫 비행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번 사고 여파로 일정을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미 국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F-35A 비행 중지 권고는 아직 하지 않았는데요. 이번에 추락한 일본 전투기와 국내에 도입된 전투기가 기종은 같지만 생산 장소가 다른 만큼 우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추락한 F-35A는 미국에서 들여온 부품을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자체 조립한 첫 번째 제품인데요. 일본은 기술 확보 등의 목적으로 처음에 도입한 넉 대를 제외한 나머지 101대는 모두 자체 조립할 방침을 세운 바 있습니다. 반면 우리 공군은 도입분 전량을 미국 텍사스주 로키드 마틴 공장에서 생산한 기체 그대로 들여오게 됩니다. F-35A는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12개 나라에서 도입 중이고 또 미국이 세계 3,000대를 팔겠다고 계획 중인 주력 상품이기도 한데요. 현재 기체 결함이나 조립 과정에서의 문제점 혹은 항공 관제상의 과실 등 사고 원인을 두고 여러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기체 결함으로 판명될 경우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하루 앞두고 오늘 국회에서 경축 행사가 열렸습니다. 임시의정원의 최장수 의장을 지낸 홍진 선생의 흉상 제막식이 열렸고 100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임시의정원 관인도 공개됐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하나 둘 셋 하는 구호와 함께 힘껏 줄을 잡아당기자 늠름한 모습의 흉상이 나타납니다.
독립운동가이자 국회 전신격인 임시의정원의 최장수 의장을 지낸 만호 홍진 선생입니다. 홍진 선생은 일제강점기, 일제항거한 의병을 폭도로 규정한 재판에 논구하지 않겠다며 검사직을 내려놓고 독립운동가들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13도 대표자들과 한성정부를 수립하고 임시의정원의 의장으로 활동하며 독립운동을 이끈 인물입니다. 100년 만에 고국의 품으로 돌아온 임시의정원 관인도 공개됐습니다. 임시의정원 관인은 지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의정원이 상해에 만들어진 이후 광복 직후까지 26년 동안 공문서에 사용됐던 국세입니다. 피난 갈 때도 그 도장대로 다른 거는 다 놓고 가도 그걸 갖고 피난을 갔다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 얘기가 그리고 이제 그 도장 같은 거를요 벽에 있죠. 벽에를 이제 뜯어서 그 속에 도장을 넣고 벽에 다시 꼬매가지고. 홍진 선생의 유족은 임시의정원 관인을 국회에 전달하며 홍진 선생이 펼쳤던 포용욕을 여야 협치를 통해서도 실현해달라고 전달했습니다. 전남 완도에는 태극기 섬이라고 불리는 작은 섬이 있습니다. 항일 정신을 기리는 뜻으로 섬 주민들이 1년 내내 태극기를 개양해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주목받고 있는 소환도를 황선욱 기자가 소개합니다. 완도 화흥포항에서 뱃길로 1시간 거리에 있는 소환도. 활짝 핀 유채꽃과 해안 상록수림이 아름다운 조용한 섬마을입니다. 하지만 배에서 내리면 이곳이 항일운동의 땅이었음을 알리는 표지석이 눈에 들어옵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주민 6천여 명 가운데 800여 명이 불온한 조선인, 이른바 불령선인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주민들이 세운 소환사립학교를 일제가 폐교하려 하자 실명 탄원서를 제출하며 온몸으로 저항한 것입니다. 한글만 가르친다 해가지고 눈에 가시 같은 이 학교를 없애버리겠다. 그래가지고 1927년 5월 12일 날 일본이 강제로 폐교를 했는데 일본 상선의 항해를 돕던 인근 당사도 등대를 공격해 파괴한 것도 바로 소환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섬에서 배출된 독립유공자가 19명이나 됩니다. 이 섬의 또 다른 이름은 태극기 섬입니다. 주민들이 항일 정신을 기리는 뜻에서 섬 전체에 1년 내내 태극기를 걸어놓기 때문입니다. 2013년도에 태극기 섬을 선포해서 나라 사랑하는 태극기를 집집마다 365일 이렇게 휘날. 서남해의 작은 섬 소환도가 항일운동의 성지로 새롭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YTN 황순욱입니다. 4월 중순으로 접어드는 시기인데 강원 산간에는 이례적인 봄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4월에 내린 눈으로는 21년 만에 가장 많이 내리면서 일부 피해가 발생했지만 장점도 있었습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관령 도로가 하루 만에 하얀 설국으로 변했습니다. 나무와 도로, 건물을 장식한 하얀 눈은 계절을 봄에서 다시 겨울로 되돌리는 듯합니다. 대관령에 쌓인 눈은 23.8cm, 1998년 4월 30cm가 넘는 폭설이 내린 이후 21년 만에 가장 많은 눈입니다. 태백 지역도 지난 겨울보다 더 많은 눈이 쏟아졌습니다. 이례적인 봄눈에 놀란 주민은 지붕에 쌓인 눈을 퍼내느라 구슬땀을 흘립니다. 강원 산간과 경북 북부에 쏟아진 기습적인 4월 폭설로 도로 통제나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상층 한기가 예년보다 강한 상태에서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에 강한 눈구름이 형성됐고 영하의 기온이 유지되면서 밤사이 이 지역에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하지만 산불 피해가 컸던 지역에서는 반가운 눈이었습니다. 산림과 낙엽, 건조한 대지를 눈이 축축이 적셔줬기 때문입니다. 산불 전문가들은 이번 눈으로 강원 산간 지역에서는 산불 위험이 4월 초보다 70에서 80% 이상 낮아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지난 2016년 애경산업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경산업 고광현 전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을 보면 애경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가습기 살균제 관련 자료에 대해 본격적인 증거 인멸에 나섰습니다. 당시는 서울중앙지검이 특별수사팀을 꾸렸을 때로 애경산업 측은 살균제 관련 파일을 삭제하고 사용하던 하드디스크에 구멍을 뚫어 복구할 수 없게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지난 2016년 7월 국회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를 앞두고 애경은 자신들의 서버를 포렌식한 뒤 이를 토대로 국회에 제출할 자료를 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정조사가 끝난 뒤에는 가습기 살균제 흡입 독성 자료 등 핵심 증거를 직원 처가에 있는 다락 창고에 몰래 숨겨두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간헐적 단식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면서 관련 서적의 판매가 30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서점 인터파크 자료를 보면 지난 1월 13일부터 4월 9일까지 간헐적 단식 관련 도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다이어트와 식습관에 관한 도서 판매량도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9%와 25% 증가했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하루 중 8시간은 먹고 16시간은 공복 상태를 유지하거나 일주일에 이틀은 굶고 5일은 평소대로 먹는 다이어트법을 말합니다. YTN 새 뉴스 프로그램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 진행을 맡은 변상욱 앵커가 친절하게 설명하는 뉴스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전했습니다. 변 앵커는 오늘 서울 상암동 YTN 사옥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맥락과 행간을 읽어낼 수 있도록 시청자에게 바짝 다가가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리고 36년 언론인 경험을 토대로 시청자가 원하는 뉴스를 찾아서 공급하고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쌍방향 뉴스를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편안하게 시청하는 뉴스 토크쇼를 지향하는 변상욱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오는 15일부터 평일 저녁 7시 반부터 9시까지 방송됩니다. 지난 1983년 CBS에 입사한 변상욱 앵커는 보도국 사회부와 정치부 등을 거쳐 대기자라는 직함으로 퇴직했습니다. 네, 뉴스나이트가 전해드리는 생활의 팁 알아요 시간입니다. 구직자와 창업자를 돕기 위해 정부가 훈련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내일 배움 카드. 앞으로 이 카드의 혜택 대상과 폭이 확대됩니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참여할 수 있고 이름도 평생 내일 배움 카드로 바뀝니다. 내년부터 도입이 되고요. 카드의 유효 기간은 최대 5년, 정부 지원 규모는 1인당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네, 산책을 하던 60대 여성이 도사견에 물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오늘 발생했는데요. 일단 개가 공격을 한다면 가방이나 옷 등으로 최대한 막고 넘어질 때는 몸을 웅크리고 손으로 귀와 목을 감싸야 합니다. 상처가 난다면 흐르는 물에 씻어주고요. 주인이 없이 돌아다니는 맹견을 봤을 때는 119에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산불 피해가 발생한 강원도에 전국에서 많은 구호품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호품이 자원봉사센터로 오는 경우가 많아서 업무에 방해가 된다고 하는데요. 구호품을 보낼 때는 정확한 접수 장소로 보내셔야 하고요. 주소는 강릉시 등 시청과 적십자,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KT 아현지국 화재 등 통신재난으로 갑자기 휴대전화 사용이 되지 않는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겠죠. 올해 연말쯤 이런 비상 상황에서도 다른 통신사로 음성이나 문자를 할 수 있는 LTE 재난 로밍이 시행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경기도가 도내에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500만 원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최대 10년까지 대출이 가능하고요. 2022년까지 총 10,000여 가구를 지원하는 게 목표입니다. 시나 군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도가 이를 모아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네, 공군 특수비행팀의 블랙 이글쇼, 에어쇼가 오는 13일 오전 부산 김해공항 상공에서 열립니다. 11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 연습을 진행하고요. 다소 소음이 발생해 공군이 양해를 구했는데요. 연습 기간 동안 이륙 시간은 오전 10시와 오후 3시쯤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시간도 다소 바뀔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요였습니다. 여기서 내가 할 건 아니고 따로. 그러니까 따로 기다린 거거든요, 저희가. 다 커버했습니다. 했어요? 했어? 확실했어요? 네. 확실했어요? 영상 커버 다 돼 있습니다. 아, 네. 오늘 꼭 저거. 그래, 제가
근데 제 말씀드릴 거는 페이스북에 다 올렸는데. 거치 문제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보여준 민심은 명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통합해서 우리 기득권을 내려놓고 통합해서. 통합이라고 하면 여권 통합. 네, 네. 지도부가 좀 책임질 부분은 좀 책임져야 된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근데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제가 물러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네. 징계하려면 해라. 징계하려면 해라. 내가 뭘 잘못했는가. 그리고 나를 징계하기 전에 본인부터 정치적 징계를 내리시기 바란다. 그 얘기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현주 의원이 오늘 오전 라디오에 나와서 그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가치를 느끼지 못합니다. 자, 다음 일정 때문에 여기까지. 그래요. 예, 이현주 감사합니다. 혹시 당 의사를 밝히고 누구요? 이현주 의원이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그런 거. 지금 당 대표 그만둔다? 누가 할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여러분들 뭐 나를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나 욕심 없습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뭐 당 대표 한다고 그게 그동안에 내 경력이나 내 이런 걸 봐서 뭐가 그렇게 큰 영광이라고 이걸 그냥 못 붙들고서 아우성 치겠습니다. 그러나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 그 선거 지지율이 떨어진다고서는 하고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지금 당 체제를 뒤바꾸려고 하는데 손학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사람 그 의도가 뭔지 나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다 압니다. 자유한국당 나온 사람들이 어떻게 당세를 모아갖고 거기 가서 다시 뭐 통합한다 이런 얘기 하겠어요. 그건 절대 용인도. 내가 더불어민주당 확실하게 지킬 겁니다. 내가 더불어민주당 확실하게 지킬 겁니다. 왜? 이게 내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중국 시인 두보와 이백이 찬양한 그곳 장강 삼협. 고품격 럭셔리 크루즈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품격 있는 장강 삼협 여행 센츄리 크루즈. 가까운 여행사에 문의하세요. 1588 39,000원부터 배칠수의 39,000 꽃배달 3단 하한 39,000 배칠수의 39,000 1588 39,000 1588 39,000 배칠수의 꽃배달. 처음을 고집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수많은 처음을 위해 하이모가 노력해왔습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에어 테크놀로지로 완성되는 더 완벽한 스타일을 위해 하이모. 우리 사회에 도사리고 있던 병폐가 연일 연예계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경각심을 높인다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자극적인 가십거리에 사건의 본질이 묻히는 경향도 있죠. 대중의 실망과 배신감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라이트 포커스, 몰래카메라와 성매매 알선, 마약 파문까지 더해진 연예계의 현주소부터 짚어봅니다. 김대호 대중문화 전문기자,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주제어부터 보고 오시죠. 저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습니다.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아니라고 발버둥쳐도 분명히 나는 그렇게 돼버릴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공포가 찾아왔습니다. 긴 수사를 받았고 법적으로 무혐의가 입증되었으나 사회적인 질타와 도덕적인 죄책감, 수치심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냥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다시 연기를 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마약을 생각하거나 복용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네, 김대우 기자는 오늘 박유천 씨 기자회견 다녀오셨다고요. 네. 혹시 화면으로 전달되지 않은 뭐 현장의 분위기 같은 게 있었습니까? 네, 실제적으로 이 카메라와 박유천 씨 간의 이제 간격이 굉장히 작아서 네. 취재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카메라 뒤편으로 약 4배가량의 이 취재진들이 지금 화면에 잡히지 있었습니다. 않은. 그리고 네. 또 실제적으로는 원래는 이제 기자들의 질문도 받을 예정이었었는데 조금 이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변호사가 좀 말을 아끼는 게 필요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조언을 해서 결국은 이제 자신이 준비해온 이 그 답변만 을 읽었습니다. 네. 황하나 씨가 연예인이 마약을 권유했다 이런 진술을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연스럽게 해당 연예인으로 지목된 사람이 사실 박유천 씨였습니다. 박 씨도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을 테고요. 어떤 생각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한 건지 박 씨의 이야기 다시 보고 오겠습니다. 저를 오해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나는 결코 마약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마약을 한 사람이 되는 건가 하는 두려움도 휩싸였습니다. 제 앞에서 마약의 정가가 있다거나 불법적인 약을 복용 중이라는 이야기를 한 적 없습니다. 저도 기사로 접하고 많이 놀랐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마약을 한 적도 없고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습니다. 네, 마약 한 적도 없고 황하나 씨에게 권유한 적은 더더욱 없다. 굉장히 억울하다는 건데 뭐 연예계 안팎에서 박유천 씨 관련해서 이 사건 관련해서 들리는 이야기가 있나요? 네, 황하나 씨의 연예인 지목에 대해서 제일 먼저 떠올린 게 바로 박유천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에 여러 과정 때문에 박유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있었는데 점점 이제 그 좁혀지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이 박유천의 최측근과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연예인으로서 부담스러운 점이 뭐냐면 경찰이 출두 요구를 보내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발표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만약에 출두 요구를 받고 출두를 했을 때는 거의 시인하는 그런 그 느낌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라 그럴까요? 용기를 내서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까지 이제 경찰에 어떤 연락도 어제까지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어제 알려진 새로운 소식이 있었죠. 이 통신영장 청구에 대해서 의사가 경찰에서 이제 밝혔는데 이 부분으로 해서 곧바로 이 기자회견 형태로서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네. 우울증 때문에 수면제를 복용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하나 씨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사정들이 그 마약 혐의와 관련한 죄질을 따질 때 참작이 됩니까? 죄질을 따지기 전에 과연 정말로 뭐 마약으로 분류가 될 수 있는 어떤 약을 투약을 했느냐 좀 따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이제 경찰이 이 통신영장이지만 압수수색을 했다라는 것은 뭐 황하나 씨가 박유천 씨를 지목을 했다는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박유천 씨에 대해 수사를 할 리는 없기 때문에 다만 지금 마약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 뭐 수면제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공통적으로 넓게 불리는 것들 안에도 사회부 품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여러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수면제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그중에 또 마약류로 관리가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만약에 그런 것들을 투약을 한 거라면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라 단순하게 박유천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유통할 수 있는 수면제 그것도 처방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사용한 거라면 사실은 범죄가 아예 아닌 것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수사를 했느냐. 또 황하나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러니까 2015년도에 판결문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그때 문제가 된 것은 지금 나오는 수면제 같은 게 아니라 명백하게 마약의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필로폰을 가지고 의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점이 종류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에 관한 진실은 아마
경찰에 이제 뭐 좀 정리를 하겠죠. 네. 박유천 씨 오늘 기자회견 내용 중에 황하나 씨와는 작년 초에 결별을 했고 그래도 세상이 모두 나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나를 좋아준 사람이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두 사람이 한때는 결혼 발표까지 했던 사이였죠. 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그 이미지 면에서 추락했던 박유천을 이렇게 동아줄을 내려보내서 구해준 사람이 바로 황하나 씨였습니다. 2016년도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이 박유천이 성폭행 혐의로 피소가 됐습니다. 네. 물론 이제 나중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요. 그러면서 굉장히 활동도 못하던 시기에 2017년 4월에 공개 열애를 시작했고 먼저 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결혼할 예정이었다고 했는데 이 시기를 지나서 2018년 5월에 서로 이제 결별을 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2월 말에 이 황하나 씨가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는데요. 이 남자 하나 잘못 만나 별일을 다 겪는다라고 네. 하면서 그 주인공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쏠렸고 새로운 남자다 아니면 또 박유천이다 이런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바로 이제 지목했던 남자 하나 이 부분이 바로 박유천 씨를 지목했다는 것으로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황하나 씨를 통해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진 조모 씨, YTN 취재진이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함께 마약을 투약할 당시에 말고도 남성이 2명이 더 있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부분이 있었죠. 바로 이제 투약량 부분 때문에 이 2명이서 투약했을 경우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될 수도 있다. 네. 하기 때문에 이 진술에 대해서 조금 의심하는 쪽도 많았었는데 결국 이 황하나 씨와 그다음에 또 남성 2명까지 총 4명이 3회에 걸쳐서 하루 종일 맞았다고 하니까 이 투약량이 정리가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 씨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황 씨에 대한 앞선 수사가 진행이 됐을 때 황 씨가 수사기관에 내가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를 했다는 것은 경찰 측에서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 신분을 알고 있었다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일단 경찰 쪽에서는 뭐 그 당시에 시간이 좀 지난 일이어서 파악이 안 된다. 뭐 검찰에서도 잘 모른다라고 했는데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라는 어떤 사회적으로 분명히 문제수가 있을 만한 인물에 대한 수사라면 시간이 흘러도 잊혀지기는 사실 어렵죠. 네. 그리고 그러면 혹시라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를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바로 연이어서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네. 또 이 조 씨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다른 언론에서 이 조 씨의 지인인 한 사람이 이 황하나 씨가 조 씨에게 뭐 1억 원을 현금으로 5만 원권 뭉치를 줘서 입막음을 했다라고 하는데 자신은 또 그런 걸 받은 적도 없고 오히려 수사를 같이 받았고 조금 전에 네.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명이 있었다는 진술도 경찰에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경찰에서 이 수사를 황 씨도 같이 수사를 하고 처벌할 걸 알았다라는 네. 식의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어디서 이게 틀어졌냐라는 거를 물론 경찰은 수사에 나섰지만 밝혀야 될 의혹이 또 늘어난 셈입니다. 예, 관련해서는 지금 부실 수사와 관련해서도 어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지켜보도록 하죠. 역시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하일, 로버트 할리 씨 구속 신세는 면하게 됐습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먼저 오늘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하 씨의 모습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켜주신 가족, 친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고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뭐 어떤 이유 때문에? 네, 울먹이는 모습이네요.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유는요? 네, 일단 법원에서는 뭐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경찰이 지금 혐의 사실로 적시하고 있는 부분을 모두 다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본인이. 어쨌든 뭐 중간에 의혹도 있었습니다만 법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전과가 없다라는 건 초범이라는 의미이고 그렇다면 법원 입장에서 이제 마약류라고 할지라도 구속까지 가거나 실형까지 안 가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뭐 네. 치료를 전제로 해서 본인이 성실하게 임했을 경우에 아마 전형적으로 그런 사례에 해당해서 구속 수사 재판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제모를 하고 가서 이제 마약 성분 검출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일단 이런 행동 자체가 어느 정도 심증을 굳히는 그런 의심스러운 행동이지 않습니까? 의심스러운 행동은 많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뭐 그런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재모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마약을 했는데도 안 나온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해볼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거는 밝혀진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마약을 했는데
제모 때문에 안 나온 것인지 네. 정말로 마약을 안 했는지는 어찌됐든 없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전에도 마약을 했다라는 어떤 가정하에서 수사를 네. 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번에도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초범이라는 표현을 명백하게 네. 썼던 것이고, 다만 저 뭐 제모나 머리카락 이런 것 삭제하는 것 때문에 오해들을 하실까봐 지금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게 시간이 상당히 흘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머리카락에서 이 성분이 검출되는 것은 모근에만 남아 있어도 성분이 검출될 수가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흐른 다음에는 머리카락 끝부분에 남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럴 때 뭐 제모를 하거나 했었을 때는 이 밝혀내기가 어렵다는 것이지, 근시일 내에 검거가 됐을 때 저런 식으로 뭐 머리를 잘랐다고 해서 성분이 안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번 보도 때문에 제모하면 뭐 안 걸리는구나 이런 잘못된 인식을 그런 나쁜 갖지 마음 말라는, 먹으시면 절대로 네. 안 됩니다. 네, 당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검사 재직 시절에 마약 수사 경험이 많은 김희준 변호사는 하일 씨가 마약에 굉장히 친숙해져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직접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뭐 인터넷을 통해서 마약을 주문할 정도라면은 마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았던 걸로 추정할 수 있고요. 네네. 그 정도라면은 그동안에 마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다, 친숙해져 있었다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인터넷을 통해서 주문할 정도면 경험이 조금 있었던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야기인데, 앞서 이제 초범이기 때문에 구속영장 기각에도 조금 그런 이유들이 잠작이 됐다고 하는데, 처음 기소가 된다고 해도 마약을 어떤 식으로 구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구했는지 직접 구했는지에 따라서 좀 처벌이 달라지나요?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마약 같은 경우에는 뭐 판매, 유통, 단순 소지, 투약 이걸 다 개별적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만큼 무겁게 처벌하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예를 들어서 해외에서 밀반입을 해왔다라고 한다라면 그거는 이제 밀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훨씬 더 초범이라도 무겁게 처벌이 되고, 아직 하일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정으로 보이진 않고, 이제 김희준 좀 전에 변호사님께서는 과거의 어떤 형태를 들어서 인터넷으로까지 구할 정도라면 상당히 평소에도 많았을 거다라는 말씀도 하고, 그 부분도 맞기는 네. 맞습니다만, 요즘에는 또 워낙에 SNS,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구매를 하는 것 자체가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보편화돼 있다고 할 정도로 좀 널리 퍼져 있는 거라서 단순하게 인터넷으로 구했다는 것만으로 무겁게 처벌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가수 정준영 씨 등이 모인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가수 로이킴 씨도 오늘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먼저 경찰 출석 당시 모습 다시 보고 오시죠. 제일 먼저 저를 또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팬분들, 그리고 가족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진실되게 또 성실히 조사 잘 받고 나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올린 음란물 본인 직접 촬영하신 건가요? 음란물 유포 죄송합니다. 불법인 거 모르셨습니까? 대화방에서 마약류 지칭하는 은어 사용했다고 하는데 사실 맞나요? 마약 검사 응할 생각 있습니까? 네, 마약 이야기 연장선상에서 마지막에 기자들 또 대화방에서 마약을 지칭하는 은어 사용했다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네, 그 충분히 경찰로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뭐 이 내용 중에 이제 오늘 고기 먹을래? 그리고 또 오늘 사탕 먹자. 네. 그리고 또 탈색, 염색 번갈아 하면 모발 검사에도 마약 검사 안 걸려. 그리고 또 수액 오래 맞으면 소변 검사를 해도 마약 성분이 검출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또 이들 같은 경우에 다 큰 성인인데 오늘 사탕 먹자라는 거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예. 일반적인 단어로서 사탕을 지칭하지 않았다는 게 이 경찰의 입장인 것 같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그 면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이 듭니다. 대화방 연예인들에 대한 수사가 그런 기존의 몰카 촬영 또 뭐 성매매 알선 이런 걸 넘어서서 마약 혐의로까지도 확대가 될 수 있겠네요. 당연히 확대가 될 거고, 일부 이제 현재까지 조사를 받거나 아니면 또 기소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 모발 검사나 아니면 이 소변 검사를 이미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로이킴 씨 오늘 4시간 반 정도 경찰 조사를 받았다고 해요. 일단은 음란물 유포 혐의만 적용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은 그렇게 보이고요. 사실 이제 엄격하게 말해서 성범죄라고 불리는 넓은 범위로 보면 음란물 유포도 성적인 것이긴 하지만, 본인이 직접 피해자가 있는 몰래 촬영을 했다거나 아니면 촬영한 부분을 퍼뜨렸다거나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조금 이제 정준영 씨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와는 좀 많이 다릅니다. 질적으로 법적으로 봤었을 때.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거, 본인이 네. 촬영한 건 아니더라도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 그렇게 음란물로 볼 수 있는 것들을
유포하는 것 자체가 범죄라는 것을 어쩌면 뭐 본인도 뭐 당연히 깨닫고 있을 거고 많은 사람들이 가볍게 생각했던 분들이 있다라면 이게 이렇게 조사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전 범죄라는 것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계기는 되겠네요. 네. 우리 사회에 이미 만연해 있는 범죄들이 지금 연예계를 통해서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인지 아니면 일부 연예인들의 몰지각한 행각이 전체 연예계를 향한 불신을 만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련의 사건들이 이 가십거리로 휘발되기보다는 뼈저린 자성과 각성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대우 기자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치권은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재산 문제로 뜨거웠습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주식 부자였는데요. 주제어 영상으로 먼저 보고 오시죠. 신고한 재산이 46억 6,800만 원 중에서 76%인 35억 4,800만 원이 주식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 주식 중에서 50%에 해당되는 한 17억 원이 넘는 가량의 주식을 이테크 건설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지금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와 후보자 배우자가 가진 수익률은요 17.54, 47.20, 287.22 이거는 거의 주식의 신이에요. 차라리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소로스처럼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왜 헌법재판관 내려고 왔어요?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그러니까 배우자가 종목 선정과 그 수량 선정은 이제 배우자가 그 이테크 건설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는 그래도 꽤 알아주는 중견 기업이라고 합니다. 남편 거래 스타일을 이번에 제가 알아보니 남편이 관련된 얘기는 그건 남편이 관여했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또 불씨가 됩니다. 후보자가 만일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하면 이제 여성 헌법재판관이 3분이 들어온 겁니다. 한 2009년에 그 유아성 폭력 사건으로 여성 인권 보장 디딤돌상을 받은 적이 있죠. 국민들의 정서상 반하는 점이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검사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고 배웠는데 왜 이렇게 주식이 많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김영준 명지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여러모로 파격 발탁이다 이런 평이 많았는데 지금 주식 문제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느 정도길래요? 가장 큰 거는 이제 상징성 있는 인물로 특히 여성이면서 헌법재판관을 택한 것은 참 파격 인상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본인이 이제 과다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재산의 한 42억 중에서요. 83%가 주식에 관련된 부분이라고요. 그런데 저 OCI계 화면에서 본 거 맞죠? 이테크 건설, 상강글라스 이거 전부 다 합쳐서 굉장히 많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데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많이 가졌던 부분들보다도 국민들에게 굉장히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뭐냐면 재판 관련 회사였었다는 거죠. 네, 본인의? 네, 본인의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약 17억 정도의 주식 보유한 상태에서 재판을 관여했기 때문에 이게 이해충돌과 관련된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또 나가면서는 비상장 내부 정보 활용해서 투자 의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규모가 약 24억 600만 원어치 정도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제 그 헌법 재판관이 갖고 있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당도 굉장히 지금 곤혹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다른 야사당은 이제 집중적으로 이건 좀 잘못된 인선이다라고 지금 이제 공격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법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세요? 실제로 이해 충돌하는 지점들이 눈에 띄게 보입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제 처음에 언론에서 보도가 됐었던 부분은
약간 조금 오류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이제 이테크와 관련된 회사와 관련된 소송이긴 해요. 예. 그런데 이테크에서 하도급을 준 그 회사가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그 사고와 관련해서 그럼 돈을 이 배상금을 누가 지급을 할 것이냐에 놓고 그걸 이제 보험회사에 지급할 것이냐 네. 아니면 다른 이제 공제조합에도 또 그 회사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공제조합 쪽에서 줘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돈을 받는 건 어차피 마찬가지지만 누가 줘야 될 거를 가지고 싸웠기 때문에 이테크가 직접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저도 여전히 부적절한 것만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주식 투자 규모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국민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그냥 법관으로만 수익을 가지고 그거를 투자했다고 보기엔 너무 큰 액수고 저게 정말로 법관 수익으로 저렇게 수익을 냈다라면 글쎄요. 아까 이제 박지원 작가 지나가면서 얘기한 것처럼 투자의 규제 안심으로는 이렇게 불가능한 액수가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야당의 비난부터 좀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법관으로 재직하면서 67개 종목에 376회에 걸쳐서 37만 3,403주의 주식을 거래합니다. 현직 법관이 근무 시간에 이렇게 많은 주식 거래를 한다는 것은 이 재판은 뒷전이고 이 어떻게 판사는 부업이 아닌가. 주식이 먼저인 그런 법관으로 국민들의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주식 너무 많잖아요? 네, 좀 많죠? 많습니다. 네. 차라리 네. 워런 버핏이나 조지 솔러스처럼 네. 주식 투자해서 남편하고 하는 게 더 낫잖아요? 왜 헌법재판관 내려 갔어요? 네, 이 문제 관련해서는 뭐 진영을 막론하고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네요. 일단은 뭐 67개 종목에서 376회에 걸쳐서 했다라는 걸 보면은 우리 이미선 재판관 후보자 말이 맞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제가 볼 때는 직접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남편이 전 모든 것을 다 이 주도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는 하지만 도저히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렵다. 또 하나는 지금 청와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할 때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또 해명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주식 투자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손해도 봤기 때문에. 근데 그럼 어떤 면에서 손해를 봤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제대로 해명을 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수많은 주식을 거래를 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해충돌 방지과 관련된 거는요. 손해를 봤다 안 봤다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정말 맞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뭐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보면은 데스노트를 딱 장악하고 있는 정의당에서조차도 이거는 참 그 인선에서 문제가 있다라는 걸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핵심적인 거는 우리 지난번에 그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주식 보유 문제 관련돼서 근데 그 규모가 한 4억 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 규모가 굉장히 크단 말이에요. 35억. 예, 이거를 어떻게 이제 납득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글쎄요, 납득이 될지요. 일단 이미선 후보자의 답변도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후보자는 그 재판 업무에 매진하면서 재산 문제를 전적으로 배우자에게 맡겼습니다. 그 종목 선정과 그 수량 선정은 이제 배우자가 다 종목 선정과 수량 선. 자, 후보자. 네. 잘 알겠는데요. 네. 법관으로 있으면서 네. 주식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이 궁색한 거고요. 네, 네. 위원장은 이 회의 진행과 관련해서 발언할 수 있어요. 편향이건 어쩌건 일반 상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인 명의로 거래가 많이 돼 있잖아요. 1,300회나 돼 있잖아요. 부부 간에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상식적으로. 지금 상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부부 간에 어떻게 그런 주식 거래를 많은 거래를 하면서 모르고 지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여상규 법사위원장의 질타에 여당에서 항의가 들어오면서 고성이 오가는 장면까지 함께 보고 왔습니다. 일단 이미선 후보자는 본인 명의 주식 투자에 대해서 사실 난 잘 몰랐다 이런 해명이네요. 이제 포괄적으로 다 남편에게 맡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제 영향만 빌려줬기 때문에 재판 업무에만 전념을 했다는 거고 사실 저도 이미선 후보자가 거쳐왔던 법원의 재판들을 보면 그 주식 투자를 하느라고 뭔가를 들여다보고 있었을 만한 그런 여유가 있는 일을 하신 건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이게 이제 여상규 위원장이 지적한 부분은 이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액수가 보통을 넘는 액수지 않습니까? 네. 이게 거의 뭐 10몇 억씩을 오가는 그런 정도가 보면 보통 부부간에 아니 이게 돈이 이렇게까지 오가도 되나 이런 데는 믿고 안심할 수 있나라는 걱정 정도는 당연히 한 번씩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오히려 상식에 가깝다는 이 얘기를 지적하시고 저도 뭐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네.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저 말씀은 또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거거든요. 아마 네. 다른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이거를 저는 이제 굳이 뭐 조금 납득이라기보다는 남편이 이제 뭐 법원을 떠난 다음에 변호사로 재직을 하면서 수입을 좀 많이 올리셨고 그 부분을 어찌 보면은 이제 주식에 다 뭐 전부 전체적으로 다 투자를 했다라고 본다라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남편 아이나인 이미선 후보자 명의로는 그 자기 이름으로 그냥 계좌만 개설해주고 남편이 다 했다라면 그나마 조금 이해가 갈 수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금액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었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한 번은 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문제 집중 공세하면서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화살을 돌리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김의겸 전 대변인 부동산 논란 불거졌을 때 이제 아내가 한 것이다. 이 얘기한 거랑 묶어가지고 좀 비난을 했어요. 그렇죠. 지금 뭐 남편이 한 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네네. 상식적으로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하튼 책임은 이미선 후보자가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그 인사 문제와 관련돼서 어떠한 의혹이 불거졌을 때 청와대 해명이 참 좀 국민들이 이해하기 좀 어려운 거가 있었어요. 지난번에도 우리 2명의 장관이 낙마를 했는데 뭐 국토교통부 장관 집 3채 갖고 있는 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뭐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뭐 외국에서는 외국차 사는 게 포르쉐 사는 게 뭐가 문제가 근데 이런 것들이 도저히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제대로 인사검증을 한 거냐에 대한 부분 속에서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손해를 봤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예를 들면 주식 보유에 대한 거는 뭐 충분히 검증을 하면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 변에 있어서 검증을 철저하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인사검증의 허점이 드러난 거는 사실인데 또 하나 이제 지적을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반복성으로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걸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참 제가 볼 때는 곤혹스러울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었던 아주 굉장히 공정성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결국에는 청와대 악재로 작용할 그렇습니다. 것이란 말씀. 네, 일단 여당이 방어에 나서긴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발언 보고 오시죠. 자, 이 청문회는 지금 후보자의 청문회이지 후보자의 배우자의 청문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이 정확히 관여한 부분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은 관여해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해야 하고 남편이 관련된 얘기는 그건 남편이 관여했기 때문에 저는 모른다고 얘기를 해야지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이렇게 됩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또 불씨가 됩니다. 오늘 후보자로 채택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여성 대표성을 상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후보자가 만일 헌법재판관이 된다고 하면 이제 여성 헌법재판관이 3분이 들어온 겁니다.
네, 단순히 뭐 여성 재판관뿐만 아니라 이미선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상징성이 있죠. 그 부분 때문에 많이 답답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제 후보자에게 어떤 조언이랄까요? 청문회에 임하는 그런 것까지 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좀 아마도 이제 이미선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이게 청문회장에서 문제가 되리라는 생각을 하셔서 조금 남편분에게 자세한 내용을 물어봐서 해명을 하려고 시도를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그 해명만으로는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언론에서 이 부분을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는 이해충돌 부분만을 좀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고 그 부분은 저도 분명히 억울한 점이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그거는 재판에 있어서 이해충돌에 살만한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거 말고 사실은 규모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지금 뭐 적절하게 이준석 그 의원이 얘기를 하신 것처럼 남편에게 다 맡겨놨는데 그 남편이 뭐 개업 이후로 변호사로 나가신 이후에 뭐 활동이 많았었고 소득 좀 많았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공직자로서한 삶을 살았다라고 답변을 하셨으면 부족한 음만 차라리 방패가 될 수 있었는데 사실 이미 그것도 늦은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많은 주식을 가질 수 있었고 또 재산의 80%가량만을 주식으로만 가지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식으로 이익을 봤던 사람보다는 손해를 봤던 사람이 훨씬 많은데 이렇게 많은 재산을 주식으로만 다른 재산 없이 가질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남편분의 해명을 좀 듣고 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무작정 방어막이 되어주기만 한 건 아닙니다. 특히 검사 출신 의원들이 보기엔 주식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될 뿐더러 보유 주식이 많아도 너무 많다 이런 입장인데요. 직접 보고 오시죠. 검사가 될 때 공무원은 주식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사실 판사나 검사나 뭐 대단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국민들은 판검사 정도 되면 고위공직자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국가나 기업의 여러 가지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정보를 알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라든가 그 대장주들, 초우량주들, 스테이블한 주식들보다는 좀 회사 이름이 생소한 그런 굴삭 주식들이 되게 많습니다. 또 특히 그 특정 회사에 굉장히 많이 거의 뭐 몰빵을 한다는 속칭 몰빵을 한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많이 해요. 그 이유는 뭐죠? 그것도 역시 남편이 그렇게 한 겁니까? 네. 배우자는 이제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중시를 해서 네, 저희 앞서 주제어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여당 의원들이 바깥쪽에서 근데 주식이 왜 이렇게 많아라고 이렇게 의문스러워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정의당에서까지 비판 논평이 나온 상황이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추론이 가능해요. 이미선 후보자는 정말 거의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명의만 주고 본인은 이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좀 남편분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내정되는 거를 막았어야죠. 누구보다도 다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결국 부인을 향해 사지로 몰아놓은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어떠한 얘기가 나오더라도 결국 본인 책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 형식적으로 보면은 본인은 모르지만 내용상으로 보면은 결국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이제 이미선 후보자가 뭐라 그러냐면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된다면 헌법에서 있는 정신과 가치에 따라서 활동하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은 자유, 평등과 더불어서 공정과 책임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정과 책임이라는 이 가치와 굉장히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정의당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른바 좀 심각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저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참 이 헤쳐나가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정의당마저 고개 돌리면 인사청문회 무사히 통과하기 어렵다. 그래서 정의당 뭐 데스노트 정치권에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선 후보자 헌법재판소 대재판정까지 안착을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초기 해명 과정에 있어서 좀 부적절하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그 공란을 메울 수 있고 그 공란이 메워졌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국민들이 누구보다 납득할 수 있다라면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비정상적이고 좀 이상하게 보이는 건 사실이지만 네. 그렇다고 주식 투자 자체가 불법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의 해명까지 좀 들은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라이트 포커스는 여기까지 이야기 나누지요. 지금까지 양재열 변호사, 김영준 명지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뉴스나이트 1분 뒤에 이어집니다. 언제 어디서나 함께할 때 우리는 월드 클래스. 늦기 전에 TS. 배우 박소연이에요.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박소연.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대리운전 좌우로정렬 좌우로정렬 2588 2588 집은 잠만 자면 되지 뭐. 정신호가 뒤집다. 좁은 공간은 어쩔 수 없지. 정신호가 뒤집다.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해. 정신호가 뒤집다. 뒤집었다. 스마트하게. 기대하세요. 청신호에서 누리는 아주 스마트한 생활. 이것이 서울시의 청춘 주택 사업. 스마트 하우징 청신호. 이제부터 서울은 청신호입니다. 비가 그치자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내일도 꽃샘추위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5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16도로 오늘보다는 높겠지만 여전히 예년 수준을 밑돌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 내륙에는 오후부터 밤 사이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예년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아침 기온 5도, 광주 7도, 대구 5도, 부산 7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예년보다 3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16도, 광주 15도, 대구 16도, 부산 14도로 예상됩니다. 꽃샘추위는 서풍이 유입되는 모레부터 차츰 누그러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경남교육청 제2청사에 설치된 기업과 소망 소녀상입니다. 예쁜 종이약 목걸이를 하고 있죠. 지난 금요일 소녀상이 목걸이를 걸고 있는 걸 보고 직원들이 CCTV를 확인해 봤더니 전날 밤 어느 노 부부가 걸어두고 떠나셨다고 합니다. 내일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나라는 독립했지만 평화의 꿈은 아직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소녀상의 목에 종이약을 걸어두고 간 부부의 마음, 내일은 우리도 한 번쯤 떠올려보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뉴스나이트 마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프로야구 대전 경기에서 선두 SK가 에이스 김광현의 호투를 앞세워 5연승을 달렸습니다. 김광현은 6이닝을 2점으로 막아 시즌 2승째를 챙겼고 SK는 한화를 8대3으로 꺾었습니다. 키움도 차세대 에이스 안우진이 잘 던져 KT를 4대2로 제쳤고 기아는 최형우가 끝내기 희생플라이를 쳐 NC를 꺾었습니다. 두산과 삼성도 각각 승리했습니다. 프로농구 현대모비스와 전자랜드가 이번 주말 시작되는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놓고 격돌합니다. 경험과 패기의 한판 승부가 예상됩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귀하 선수 라그나, 에이스 이대성 등 국가대표급 멤버를 보유하고 일찌감치 정규리그 정상을 차지한 현대모비스는 자타공인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힙니다. 쉽지 않은 상대 KCC를 3승 1패로 따돌리고 통산 10번째로 챔프전에 오른 만큼 큰 경기 경험에서 단연 앞섭니다. 골 밑에 라그나 함준, 그리고 이대성 양동근이 포진한 가드진이 강점입니다. 반면 전자랜드는 가드 박찬희를 축으로 강상재, 정효근 등 2m 장신 포워드들이 돋보입니다. 창단 이후 처음 밟아보는 챔프전이지만 30대 중반 이상이 주축인 모비스에 비해 패기와 체력에서 앞서고 4강전을 3연승으로 통과한 상승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 팀의 장점은 대성이의 활동량과
에너지, 또 지훈이의 침착함 그 정도로만 뽑겠습니다. 저희는 물량이 많습니다. 네, 가동 인원이 많기 때문에 돌려가면서 지훈이 형을 힘들게 괴롭히겠습니다. 두 팀 사령탑의 지략 대결도 관심입니다. 챔프전 우승만 5번인 유지학 감독은 중학교, 대학교 4년 후배인 유도훈 감독에게 덕담을 건네는 여유도 보였습니다. 1차전, 2차전, 3차전 치러나가는 경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렇게 준비를 하느라고 바쁩니다. 내가 10번 와보니까 너무 고민하면 안 되더라고. 네, 편하게 해야겠습니다. 정규 시즌 두 팀의 상대 전적은 모비스의 5승 1패 우세. 전혀 다른 팀 컬러와 함께 챔프전 단골 손님과 초보의 격돌이란 점 역시 흥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스포츠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